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은 이제 91명, 합계 106명으로 해서 이제 슬슬 100명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합해서. 빠르게 좀 진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만 조금 조심해서 조금 안전하게 이제 명절은 웃으면서 좀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엔비디아 ARM 인수 이제 뭐 400억 달러에 인수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일부터. 그래서 미국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반도체 등 화웨이에 공급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확인하시면 되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장외에서 이제 뭐 45, 시총이 45조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뭐 반등 타이밍이 왔다. 얼만큼 반등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21선 또 터치를 했어요. 못 넘어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드려 주고 아래쪽에서 유지되면은 꺾일 때이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자주 건드려준다는 것은 평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완만하게 꺾였다가 돌파됐을 경우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주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도 좀 만들면은 조금 더 이쁜 모양이 나올 수는 있겠죠. 안착은 못하더라도 돌파하는 모양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착하면 뭐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곳인데, 나스닥도 이제 반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11,0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마주 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고, 그리고 1.87%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쪽에 21선이 거의 11,300 중반 정도에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죠. 좀 더 올라가서 21선을 좀 두들겨줘야 됩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급락이 나온 나스닥이 조금 진정되고 있다. 오늘도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ARM을 품에 안으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뭐 반도체 공룡 쪽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가 이제 오라클 매각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관영 방송에서는 뭐 아니다 판매 안 매각 안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뭐 MS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오라클 쪽이 좀 좋은 파트너다라고 이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뭐 매각이 아닌 MOU 형식으로 뭐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미국 정부에서 승인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승인이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약간 무르게 대응을 하면은, 나중에 뭐 말을 뒤집거나 아니면 약간의 허점을 만들어서, 구멍을 크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네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관리를 좀 맡기는 형식으로 해서 기술 제휴, 아예 매각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이제 반응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이제 화웨이 뭐 제재 같은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종목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쪽에도 뭐 크게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리스크 정도는 생각해 놔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그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중에는 뭐 약보합권까지 전환되면서 개장 초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방향 자체가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00 돌파한 다음에 살짝 걸치면은 조정받으면은 이탈하는 개념이 되니까 한 차례는 위로 뻗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또 이제 뭐 최고치 또 연중 최고치는 돌파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선조정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과도하게 하방향을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2,5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아예 뭐 무시할 정도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그냥 의미를 조금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식만 매수했느냐? 아니죠. 선물도 4천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일부 롤오버된 물량이 있어서 상승 포지션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지만 신규 물량으로도 선물을 매수해서 상방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옵션 동향까지도 30억 오늘 또 매수를 해서 상방향 포지션 구축하고 풋옵션은 하방향을 청산했지만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그래서 선물과 콜옵션 이쪽으로 해서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상방향이고 주식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소식인데 뭐 연속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기에는 뭐 최고의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수급이 워낙 좋고 코스닥은 이제 뭐 개인 수급으로도 뭐 개별주성이 강해서 개인 수급으로도 잘 움직이니까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 동향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매도를 했었는데 연기금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는 정도, 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죠. 적어도 매도하지 않는다는 정도만 해도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강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기가 고점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언제부터 많이 들었냐면은 5월 달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분이 보면은 지금 이 고점이고 강력한 하락 조정이 나오니까 하락 상품인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5월 달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근데 5월 달에 듣다가 6월 되니까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 되니까 반반이 됐어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6월 하순 정도 되면서부터는 중순 하순 정도 되면서부터는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6월달 이후에 중간에 사랑제일교회 이슈가 있어서 뭐 재확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쉰 거는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우기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수급창을 왜 오픈해 드리는지, 그리고 이 수급 종량에 대해서 당장 보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누적 수급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매매가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팩트적인 부분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의심에 의심에 또 의심을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 번 의심해 보시고 다른 분석들이랑 다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눈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고 복 받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좋은 투자 전략을 선별하는 눈,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눈, 이게 다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스마트해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딱 끊어놓고 코스피 주식 매수, 외국인들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는 상방 포지션, 풋옵션 매수는 하방 포지션인데 풋옵션은 매도죠.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다라고 반대예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올라가던 안 올라가던 상관없어요. 하락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는. 이해하셨어요? 이게 방향이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횡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횡보하는 기간이 사실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 옵션 쪽에 매수라는 것은 콜옵션 매수는 상방향이 나와야 되고 풋옵션 매수는 하방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매도의 경우는
하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승이 나와도 되고 횡보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밀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매도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콜옵션 매수는 상승해야 되는 것, 선물 매수는 상승해야 되는 것, 주식 매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고 하루하루 수급이 아닌 누적 수급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가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외국인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 방향을 말씀을 드렸죠. 단기 위기면은 옵션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 이게 정말로 큰 위기라서 큰 조정이 한번 올 거다. 선물을 그러면 3만 계약, 5만 계약 정도는 빠르게 청산을 해가지고 상승 포지션을 크게 청산을 하고 혹은 하락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안심하셔도 된다.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이 깊어지진 않는다. 하락해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돌바락제가 나와도 회복이 되고 횡보 이상의 움직임은 나오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방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위쪽 방향보다는 뭐 하락 방향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9월 말기까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8월 말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9월 만기 이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누적 수급에 대한 거고 물론 만기 부분을 봐야겠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에 대한 뭐 상승을 청산하고 하락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지되고 상방 포지션만 구축하고 있다.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측을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팩트를 보고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냥 소설을 사실에 근거해서 소설을 써야지. 사실에 근거해서 추측을 하면은 이거는 투자 전략이 됩니다. 근데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소설인 거예요. 똑같이 소설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전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 전략을 참고하셔야지 소설을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적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뭐 오늘 뭐 6만 원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6만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날 요 아래 꼬리 길게 단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그래서 5일선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6만원대는 뭐 어렵지 않게 간다. 근데 6만 2천 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6만 2천 원이 저항인데 한 번에 돌파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셔야지 꼭 이거를 추측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돌파해도 되는 구간이고 저항을 받아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좀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에서 6만 2천 원 정도 가면은 한 차례는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다 왔죠. 6만 2천 원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줄이고 6만 2천 원을 돌파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가 뭐 개별주 성향처럼 막 치고 계속 달리기보다는 6만 2천 원 위에서는 한 차례 치고 갔다가 밀리던 아니면 횡보를 하던 좀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만 원 2천 원 전후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는 조금 쉬게 놔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대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시는 거라고 해서 동학개미 운동할 때 말씀드렸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 2년 이상의 여유 자금이신 분들은 주식을 난 잘 모른다. 그러면 삼성전자 담아놓고 그냥 2년 뒤에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횡보하는 구간도 나왔고 상승했다가 큰 조정도 한번 나올 수 있고 이런데 결론적으로는 방향은 위로 갈 것이다. 2년 정도는. 그러니 아직도 한 1년 반 정도는 그냥 들고 가실 분들만 그냥 아예 안 보고 묻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매매로서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차례 좀 정리를 하시는 구간에 다가왔다. 그리고 소부장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은 뭐 계속 드리고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화웨이 제재 그리고 뭐 ARM을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 자, ARM을 인수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용료를 조금 올린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인수하자마자 바로 뭐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화웨이 제재 같은 경우에 우려감이 많으신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11% 의존도가 있다라고 해도 화웨이에서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샤오미, 뭐 화웨이, 뭐 이런 중국 기업계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거를 못 사게 됐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사면 된다고요. 갤럭시를 사던 아니면 오포나 뭐 비보나 이쪽을 사던 다른 쪽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대신 약간의 혼돈은 생길 수 있겠죠. 아, 화웨이 쪽에 이제 수요가 줄었으니 저쪽으로 이제 납품하던 거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돼. 공급처, 뭐, 이 수요처를 옮겨야 되니까, 뭐, 요 부분에서 약간의 혼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혼동은 있어도 수요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대체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 화웨이 이 제재 들어가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미국 기술 적용된 게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다. 그럼 오늘 하이닉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락해야죠.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 78,000원 회복하면은 한 83,000원 정도까지 8만원대 가는 건 뭐 어렵지 않고 8만원 회복한 건 뭐 그렇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차라리 78,000원 회복한 게 의미 있는 거고 83,000원까지 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여기를 바로 넘어가서 87,000원을 갔다가 쉬느냐 83,000원에서 맞고 쉬느냐 요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저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을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활용하는 정도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뭐 우려감에 의해서 뭐 선조정을 또 이미 다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회복되는 구간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위쪽으로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대를 다른 분야로 치면은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LG노텍 뭐 애플 관련 쪽으로 들어가는 뭐 LG노텍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어야 되는데 뭐 안 좋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과도하게 우려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럼 하이닉스랑 이노텍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야죠. 저게 시작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쪽에 기업들이 이제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나라 기술력 여러분들이 믿어주셔도 될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을 저렇게 패면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패기는 어려워요, 미국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화웨이가 사라지면은 뭔가 대체가 있었는데 이걸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은 삼성전자랑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또 잘 해줘야 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나라에다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준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팩트에 어느 정도 근거해서 투자 전략을 드리듯이 100%일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1500, 1600부터 1500, 1600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시장이 뭐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 들고 이렇게 버티면서 나는 내가 희망하는 건 하락이니까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하면서 2400까지 버티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위면은 내가 잘못 봤구나. 제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네요 라고 인정하고 정리해가지고 위쪽 상품을 보고 수익을 얻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봐요. 내가 뭔가를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우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수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고 10번, 100번 뭐 망치로도 찍어보고 바위도 건드려보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인게 저는 원래부터 이제 SBS, CNBC랑 이런 방송국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를 잘못 드리면은 파장이 큽니다. 거기서도 꽤나 나름대로 좀 이제 뭐 메인 프로에서 인지도 있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다가 억지를 부리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22일 오후 이제 연례 주주총회 이후에 프리먼트 공장에서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장 다 발송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이슈가 테슬라가 배터리를 완전히 내재화한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테슬라가 스스로 배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되면은 지금 LG화학, 뭐 CATL, 파나소닉, 뭐 삼성SDI 이런 기업이 아니고 테슬라도 그 순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게.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CATL 말고는 기술력 인정받는 곳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 CATL도 어느 정도 좀 일본 기술 갖고 가무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지만 NCM81이 지금 화재 연속으로 터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테슬라가 저걸 스스로 하는 건. 그러니까 GM이나 뭐 폭스바겐이나 다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혼자 완전 완벽하게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도요다랑 이제 링크가 걸리면서 이제 중국 진출할 때 CATL보다는 이제 LG화학을 같이 들어간 거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이 됐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LG화학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그렇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전망이고 22일 오후 되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은 결과 나오고 배터리 데이트 뭐 나오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뭐 독립을 한다? 그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년 안에 이런 거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는 내재화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뭐 나쁠 게 없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I도 조금 이제 슬슬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이건 뭐 48만 원을 돌파해야지 좋은 모습 보일 텐데 그래도 21선 이렇게 넘어와서 거래량 늘린 거는 좋다. 기업들이 좀씩 살아나고 있어요. LG화학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1위의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하면 SDI가 작년에 좋았었고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면서 48만 원의 저항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48만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휴식을 조금 더 취해도 되고 뭐 돌파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상신 ED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기차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제가 LG화학이 이 배터리를 수출하기 시작한 게 수주를 따내기 시작한 게 확 커진 게 2009년부터라고 해서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걸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요.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이고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만큼 산업이 발전할지를 생각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 휴식 구간은 당연히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멀었다라고 봅니다. 갈 길은. 그러니
굳이 뭐 이쪽도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소외주들 이제 순환매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증권에서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뭐 국제선 대비해서는 국내선 여객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지금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데 뭐 국제선이 뭐 회복이 빠르게 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럼 자연스러운 얘기고, 여객 수요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돼서 2025년에 뭐 정상화된다, 이전으로 정상화된다라고 하는데, 2022년이면 아직도 최소한 1년 반은 남은 거죠. 그리고 2025년이면 한참 남은 거고. 그러면은 이 항공업종이 좋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냥 순환매성으로 이렇게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신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줬죠.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올라올 때 여객 부분보다는 화물 부분 쪽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좀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인데도 올라오고, 이제 뭐 제주에어나 뭐 TA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순환매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에어 오늘 뭐 유상증자에도 올라오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제주에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동안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순환매수로 조금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이거를 뭐 저점 매수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항공산업이 엄청 좋아지네, 그렇게 생각할 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한 10년, 15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뭐 지금 뭐 5년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당장 수익 볼 수 있는 것들이 좋으시겠죠. 1, 2년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 항공주나 이런 쪽은 그냥 순환매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관련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 UL스케어 쪽이 좀 좋았습니다. 비트컴퓨터나 뭐 인성정보 쪽이 보통은 가장 뭐 대장으로 나오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위에 피레침 같은 윗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달고 밀렸죠. 그래도 21선 12,500원 구간 정도는 올라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5,000원까지 노리고 매매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가 시작하죠. 이 종목도 21선 위쪽에 있고 61선까지 올라타면 121선 여기 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4,000원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인성정보도 한 차례는 위쪽으로 날아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유비케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쉬었는데, 이건 21선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위쪽을 넘어가 줘야지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뭐 좋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정보보다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게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냥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뭐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제세동기랑 뭐 환자감시장치 쪽으로 해서 뭐 저가형 종목으로는 이제 그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는 뽐내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출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아나는 지하철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제세동기 있죠? 이 심장 압박하는 그 기구 잘 보시면 메디아나 제품이 많이 보일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뭐 할 때 선정되는 원격 진료 쪽으로 선정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카카오뱅크가 장외시장에서 이제 시총 45조를 돌파했다라고 뭐 얘기 나오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시면은, 자, 여러분 KB금융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시총이 KB금융도 시총이 16조 뭐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4대 은행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 KB, 신한 이 4개 금융지주를 합치면은 45조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테마를 몰고 오면서 카카오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카카오랑 한국금융지주, 뭐 한국금융지주는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쪽은 이제 이런 뭐 카카오 지분도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키움증권이 가장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엔 조금 이슈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요 8만 원대 위쪽에서는 뭐 상승이 조금 정체되는 모양 나오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8만 5천 원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 넘어가야 좋은 모습, 아니면은 이격이 벌어져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좀 작은 종목으로 한세 예스24 그리고 예스24 홀딩스 이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예스24도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정리 구간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머니젠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에도 한 2번 정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죠. 렌즐루맙 임상 3상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좀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안전점검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다라고 하니 4분기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위해서 지금 300명 환자 등록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명 환자에서 잘 돼서 되면은 이제 뭐 KPM테크나 이런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 이런 쪽이 뭐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계로 할 수 있다, 연계로 볼 수 있다 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슈가 나오죠. 이쪽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조금 뜬금없이 SK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멋진 모습을 막 보이고 했었는데, 보시면은 장 마감쯤 해가지고 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뭐 수소 생활 활용이나 수소 생활 활용 그리고 충전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동나비엔이 올라온 거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죠. 경동나비엔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경동나비엔 이렇게 올라오고 조금 쉬는 구간에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겨울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나 뭐 서울가스나 이런 쪽을 매매하는 것이 이제 배당주 매매하는 것처럼 기존에도 많이 매매를 해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서울가스, SK가스 뭐 이런 장마감에 갑자기 뭐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디선가 이렇게 호재거리를,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통은 해당 테마, 이런 지금 수소죠. 해당 테마 쪽에서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한 바퀴가 돌 때 나오는 현상인데,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환고리라고 하면은 수소 관련주들이 한 차례 고점 형성하고 좀 쉬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쪽으로 이제 이런 가스 관련주들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수소 대장주들을 조금 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대응 방법은 이 종목들은 뜬금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정리 구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의 수소 대장주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조정 들어갈 비밀리가 보인다라고 하면 빠르게 빠져나오시거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차례 다시 한번 올라갈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마지막 파동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짧게 매매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런 테마성보다는 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저는 원래 매매 안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탈원전과는 다르게 회복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자금이 한국전력으로 지금 쏠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이번에 탈원전하면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던 한국전력이 적자 전환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회복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었죠. 근데 이거를 하나도 주가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틈엔가 한 번씩 반영을 할 것이고, 한국전력이 기존에는 고배당주였는데
적자 기업이니까 배당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하면은 배당주로서의 가치의 매력도 올라오고 가치주 배당주 그리고 이제 경기를 방어하는 종목으로서 이제 매력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21,000원을 회복하면은 그때 뭐 관심 가져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이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면은 누군가는 경기 방어를 해야 되는 경기 방어주가 유틸리티 관련주, 통신주, 뭐 원래는 제약주 뭐 이런 쪽이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장주 계열 쪽으로 들어가 있죠. 원래는 제약주가 우리가 뭐 몸 아프면은 이렇게 밴드 사서 붙이고 약 바르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기 방어주란 말이에요. 경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는 쓰고 핸드폰은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쪽이 이제 경기 방어주란 말이에요. 필수로 쓰는 것들. 이런 쪽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쯤 되면은 요 서열설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은 그쯤 되면은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가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미리 상승이 선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가을 정도 되면 슬슬 하나하나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이 됩니다. 보통 여름에서 가을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워낙 뭐 중심에서 있다 보니 여름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을 정도에 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21선 올라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대신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런 게 안 맞아요. 유틸리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나는 가치주를 좋아하고 투자 자금도 어느 정도 되고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처럼 좀 안정적인 자금으로 한국전력을 보고 싶은데 그동안 뭐 볼 수가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매매할 만한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투자 성향에 맞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는 성향으로 이렇게 모아가시면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나는 빠르게 올라가고 막 급등하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 절대 안 맞으세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은 모아가다가 그냥 다시 버리고 딴 데로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향에 맞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올려드렸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드리는데도,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1400구간에서 1500만 와도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1500, 1600만 돼도, 여기가 고점이고,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1300이고, 혹은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지금 1500, 1600 정도에 이 당시에 가입하셔가지고 3, 4월에 가입하셔가지고 인버스 청산하신 분들이 요즘에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때 들고 있었으면은 자기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익 본 것도 감사하지만 수익 이런 거보다 인버스를 청산하게 해준 게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들고 있었으면.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수익은 덤이었고 일단 손실을 보지 않은 것만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손실만 아니면은 수익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저희도 뭐 목표 수익을 높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뭐 자랑하기 편하죠. 이런 종목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편하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좋으면은.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리스크를 높이고 기대 수익을 올리면은 만약에 손실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소중한 자산 돌아오진 않는데 손실 본 거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이런 계좌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실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잠깐 주춤한 건 있어요, 사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구간에서 주춤한 것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계좌가 꾸준하게 상하파동은 있어도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너무 제가 뭐 다른 분들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분석하기가 빠듯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잠잘 시간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요즘에는 하방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불안해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더 이따 불안해하셔도 돼요.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차별화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교체해서 들고 가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의 선물이 증명해주고 주식이야 뭐 조금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 옵션 동향이 증명해주고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절대 손실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생 동향으로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해요. 외국인들은 지수는 본인들이 드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표로 삼으시면 돼요. 이 수급 동향을. 그리고 상승 포지션을 크게 청산한다거나 뭐 하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가지시고 하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 2400 돌파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온다? 이건 아닐 수도 있다.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지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뭐 치고 달리면은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고 생각했는데 300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100포인트 올라갈 거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300포인트 올라갔으면은 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방향성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포인트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과.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만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다. 일부 뭐 현금으로 비중 조절하고 하면서 수익 올리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은 지금 시장은 걱정할 게 없어요. 당장 뭐 조정이 한번 나온다? 괜찮아요. 내년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풍성해질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반등장처럼 아무 종목이나 가져가지 말고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만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해야지 지금과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담아놓으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듯하다 꺾이고 혹은 손실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만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